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2월 20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국민 백성은 감성에 움직인다라고 제가 칼럼을 써봤습니다. 감성과 지성과 이성이 이 세 가지 삼박자가 어울려져야 된다는 게 최근에 이 지도자에 대한 글을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식인연 하는 사람들 중 국민이 국가의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감성, 지성, 이성이 어우러진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제도에 지성과 이성이 필요했던가라고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한반도 출신 백성들은 감성이 있을 뿐이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되는 것이 오히려 정상 아닌가? 지성과 이성은 그 아래 것들이 필요한 덕목일 뿐일 수도 있다. 지성은 해박한 지식을 가진 상관관계 논리 전문가들이라고 비유한다면 이성은 인과관계를 탐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현재의 지지도가 높다면 분명 그 지도자는 백성의 감성을 잘 다스리는 자일 것이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나 한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해 보면 어울릴 만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회를 양반 세력에 비유한다면 비상계엄을 기업의 비상경영으로 비유한다면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어저께 뉴스에 윤측 내란 아니다. 법원 국회에 대한 공격은 왕이라도 반역.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박홍주 강민우 매일경제 2월 19일 국회가 양반 세력으로 비유될 수 있겠다. 즉 세도정치 양반 세력에게 대항했던 임금으로 비유해보면 어떨까? 그런 사람들이 왕권을 세우려다가 군으로 좌천당하고 귀양을 가든지 또는 귀양지에서 사약을 내리게 하는 새로운 바지사장 임금을 조정하고 있는 게 국회 아니냐라고 비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장된 기업의 CEO가 비상경영을 선포했다라고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긴급 소집된 이사회에서 파면 결정, 탄핵 결정을 통과시켰다. CEO의 비상경영 선포, 계엄이 이사회를 무력화시키고 주식회사 주주들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기업 조직을 경영 의사결정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이었다면, 그렇다면 이사회 자체를 소집하는 것을 못하게 했어야 하는데 심야에 어떻게든 모여든 이사진들이 월급쟁이 출신 CEO를 파면 결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ESG에 비유한다고 그러면은 거버넌스, 거버넌스에 해당할 것이라고 또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파면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아예 기업,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했다는 죄로 이사회의 존립을 위해 내란, 법인언어로 무엇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형사처벌을 받게 해야만 했다는 것인가? 태평양건도 미의 트는 ESG를 지금 무시하고 있죠. 어쨌든 비상경영 선포의 시나리오는 사전 준비가 졸속이었으면 자명합니다. 전문 경영인 CEO의 운명은 언제나 풍전등화란 신세란 말인가. 그러니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바지사장을 앉히고 오너는 이사회를 조정하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봤습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서 무기징역, 법원 국헌문란 폭동 인정. 유병은 조선비즈 2월 19일입니다. 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법원 국회에 군 보낸 게 핵심. 12.3 계엄 국헌문란 목적 폭동 모두 해당. 임무 수행한 군경 공무원 피해 막심. 김영현 조지호 등 군경 지휘부도 유죄 인정. 실무진은 무죄 선고.
지규현 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규현 부장판사가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선고 주문을 낭독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우측에서는 관련된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를 때렸는데, 김영영 전 국방장관이 징역 30년, 노상훈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징역 18년, 조지혁 전 경찰청장이 징역 12년, 이런 식으로 쭉 있네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름도 못 들어봤던 사람들 같습니다. 마치 중세의 절대왕정, 트럼프가 지향하는 신왕정주의란 제목으로 웨지에서 오카자키 연구소의 글입니다. 세계를 종속시키고 엘리트를 둘러싼 인도의 모디나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에서도 볼 수 있는 그 요소. 2025년 11월 20일 캠브리지 대학 프레스의 스테이시 고다드와 아브라함 유먼이 연명으로 논설을 투고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는 한 명의 절대적 군주 아래 소수 엘리트가 압도적 힘을 갖는 신왕정주의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나 중국과 거래하는 등 경쟁이 아닌 공모해 가장 친한 동맹국들이 자국 영토를 다스린 것조차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신왕정주의라는 소수의 초엘리트로 구성된 크릭 배타적 소집단에 의해 형성되는 국제체제를 제시한다. 신왕정주의는 리오 자유국제질서죠. 웨스트팔리아 체제와도 다르다. 군주에게 충성하는 정치, 자산, 군사 부분의 지배적 지위에 있는 엘리트 크릭이 중심이며, 이들은 경제적, 문화적 우위를 확립함으로써 영속적인 물질적 혜택과 계층적 지위를 얻고자 한다. 트럼프는 달러의 국제금융체제와 군사력이라는 무류의 힘이 정점에 있고 세계 전체를 겨냥한 세계 질서자로서 세계를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변모시켜 재구축하려 하고 있다. 주권의 평등이나 불개입 같은 개념을 거절하고 크릭이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간주하고 라이벌이 되는 위대한 클릭밖에 동등하다고 간주하지 않는다. 동맹국도 타고의 지도자도 종속시킨다. 그리고 뛰어난 초엘리트 보호가 거론되고 있지만 초엘리트 보호는 보르가르히의 합성어로 불리는 실리콘밸리의 하이테크 기업 총수들이 중심이다. 논문으로 거론되는 필과 앤드리센 외에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데이비드 sak스 AI 및 암호자산 담당은 항상 트럼프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요게 일본식 한자인데 쾌로 읽어야 할 때 쾌한테 쾌를 알 수 있었던 머스크도 사우디 아라비아의 무함마드 왕세자 환영망찬에는 참석하고 있어 서로의 야망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대통령 임기 후에도 역량, 신에게 권력을 부여받았다고 주창하는 트럼프에게 국익도, 헌법을 비롯한 법률도, 이렇게까지 세계 발전에 기여한 동맹체제도 의미가 없다. 그 인물의 임기는 아직 3년이 남았다. 더욱이 제3기는 없다고 해도 가자 부흥을 위한 평화의회는 트럼프에게 영속적인 권한을 주고 있어 트럼프의 유엔이 목적이 아니냐고도 말해지고 있다. 이게 합성사진인지 그 왕자에 앉아있는 트럼프 사진을 게재했네요. 이런 그 의자의 그 사자상이나 그 맹경 같은 거는 큰 개 자리를 상징하죠. 천문에 우리나라 경복궁 들어갈 때 해태 같은 게 이제 좌우에 있는 거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의자라는 것도 좌측면 우백호 이런 형태로 이렇게 해 놓죠.
그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된 거 같고, 조선왕 같은 경우에는 1월 오봉도 그거를 좀 해놓죠. 그런데 이 글을 읽고서 제가 느낌이 오는 것은 신왕정주의란 논문은 아마도 글로벌 금융 세력이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세력이 진짜 그 배후 세력이고,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이다라고 그렇게 진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국민의 시선을 트럼프한테 다시 돌리는 거죠. 트럼프도 결국은 바지 사장이라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거고, 그를 신왕정주의로 얘기하면서 뒤에 있는 글로벌 금융 세력은 노출이 안 되게 하는 그런 논문을 쓴 것 같다는 느낌 같은 느낌이 들어가네요. 이 코감기가 참 안 나갑니다. 죄송합니다. 주요 유럽 동맹국들 트럼프 평화이사회 첫 회의 참석 거부. 워싱턴의 앤드류 로스와 예루살렘의 줄리안 보고, 더 가디언지에서 2월 19일 주요 유럽 동맹국들이 도널드 트럼프의 평화이사회 첫 회의에 참석하기를 거부하고 조직의 모호한 자금 지원과 정치적 임무를 비판함에 따라 수십 명의 세계 지도자와 국가대표단이 목요일 워싱턴 DC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도널드 J. 트럼프 평화연구소로 이름을 바꾼 새로운 임시이사회의 정상회담이 기금모금 라운드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트럼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각국의 가자 재건을 위해 50억 달러 이상을 약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황폐화되어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한 사항입니다. 이사회는 처음에 가자지구 재건을 주요 목표로 삼아 구성되었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다른 글로벌 분쟁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권한이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1월 22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 세계경제포럼에서 평화위원회 헌장을 얘기하는 트럼프 사진을 했네요. 이름으로써 유명무실한 유엔은 군은 없어지고 국제안정화군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가자 지구의 여러 나라들이 군대를 파견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럽 동맹국들은 참석을 안 하겠다고 했지만 옵서버는 참석을 시켰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위원장인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은 그녀의 초청을 거절했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미국의 주요 동맹국 지도자들도 평화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지난달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캐나다 총리가 비판 연설을 한 후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초청을 철회했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요르단, 카타르를 포함한 중동 대표단과 가자 분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국제 국가들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헝가리, 카자흐스탄 등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신 서명 이니셔티브를 뒷받침하기 위해 10억 달러 기부를 위한 상임이사국 확보를 제안하는 평화위원회에 합류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환심을 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사이이기도 한 쿠슈너가 100일 평화 및 복구 계획을 발표한 지 거의 한 달이 지났지만 그 계획을 실행하도록 지정된 사람들은 여전히 그 계획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호합니다. 예루살렘의 외교관들은 ISF 계획이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IDF 철수를 위한 실행 가능한 계획을 포함한 적절한 배치 조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평화위원회 첫 회의 개최, 가자지구 재건 논의 및 이란 군사 경고. 박후키 조선일보에서 2월 20일.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방금 원조자금 모금 행사를 주최하기로 약속했는데 매우 큰 행사가 될 것이라며 한국, 필리핀, 싱가포르 등 영내 다른 국가들이 참여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도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식 회원국이 아닌 한국은 이번 첫 회의에 김용현 전 주 이집트 대사를 옵서버 자격으로 파견했으며 향후 일본이 주최하는 행사를 통해 가자지구 재건 작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진은 이렇게 그 몇면이 이렇게 얼굴 표정들을 보면은 삽입 쿠셔너 빼고 나머지는 동원된 엑스트라 같은 느낌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10억 달러 내놓고 상임 이사국이 되고자 해가지고 그 뭐 동네 그 조폭하고 본다면은 그 조폭 트럼프가 조폭 두목이라면은 그 나바리 영역에 좀 끼어들어 가지고 어, 좀 이렇게 가오를 세우겠다 뭐 이런 거 정도 수준으로 자꾸 느껴지네요. 속보 자산 6억 있어야 한국인 국적 취득 강화청은 5만 명 넘어서 유현진 문화일보에서 2월 18일자입니다. 청원 취지 실질적 동화 기여 책임을 반영하는 엄격한 규화 기준을 통해 국적의 상징성과 국가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강화 방안에는 첫째, 체류 요건을 기존 5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하는 방법이 포함됐다. 둘째로는 개인 자산 6억 6천만 원이 아닌 6억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 기여를 의무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법질서 준수 이력과 한국어 능력, 헌법 가치 이해, 장기적 세금 납부 기록 확인, 사회규범 수용 및 공동체 책임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만 명이 넘었으면은 국회 심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넘겨야 한다는데 무분별한 그러니까 지방자치에서 영주권 주고 지방자치 선거권 주고 이러는 거 이거 안 된다.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것은 청원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단독 주한 미군 전투기 돌연 서해로 미중 전투기 한 대 대치. 손하늘 MBC 뉴스에서 2월 19일 수십 차례 서해에 출격해 한국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중간 지점까지 진입해 초계 활동을 벌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미군 전투기가 접근하자 중국도 즉각 전투를 대응 출격시키고 양측이 서해상에서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복수의 군 소식 등은 MBC에 중국과 연관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대중국 견제 성격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 차관 지난달 26일 우리는 중국의 지속적인 군사 현대화와 증강, 영내외 군사활동 확대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북한을 넘어 중국 견제로 주한미군을 본격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군 당국은 상황을 파악한 뒤 즉각 여러 채널을 가동해 주한미군의 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행기가 오산기지를 넘어가지고 이 산동반도 밑에 이 상하이 쪽 그 부분까지 상하이는 좀 밑이죠. 여기까지 날아갔던 모양입니다. 잘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주한미군이 거꾸로 된 지도로 이 가운데가 이 생각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이 서해 뭐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남중국해 필리핀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신흥국을 통해 눈에 띄지 않는 형태로 미 국채를 매각하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 복잡했던 중국의 외화 운영 실태. 타지 나오키 1958년생 머니 포스트에 실린 글입니다. 2월 20일 2026년에는 구제에서 10조 달러가 상환 기간에 결론 부분도 뒤에서부터 정리했어요. 단지 낙관적인 견해로서 2017년 말 이후 벨기에의 미 국채 보유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그만큼은 중국의 감서분에 필적하므로 중국이 일부의 보유를 유럽의 카스트디안 계좌로 옮겨 바꾼 것 아닌가 하는 설도 있다. 블룸버그 2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은 3월에는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 4월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다. 2026년에는 9조에서 10조 달러의 미국 국채가 기한 도래된다. 일본에 대해서는 GPIF 연금 적립금 관리 운영 독립행정법인 등을 통해 적극적인 미국 국채 매입 요청이 있을지도 모른다. 미중 회담에 대해서는 극비딜로 중국에 대해 미 국채 매각 중단 혹은 좀 더 적극적으로 매입이 제시될 수도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일, 미중의 정상회담은 중요 이벤트가 될 것 같다. 눈에 띄지 않는 형태로 매각을 진행시키는 스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2013년 11월 말 시점에서 중국은 1조 3,200억 달러의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12년의 세월에 걸쳐 절반 가까이로 줄고 있지만 그동안 중국이 공개 시장에서 큰 매물을 쏟아내 시장에 타격을 줬고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비판한 적은 없었다. 중국은 눈에 띄지 않는 형태로 매각을 진행시키고 있다. 포인트는 제3국을 경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우선 1대1로에 감행하는 어느 신흥국에 대해서 위안화의 대출을 실시한다. 그 국가 A국은 그 위안화로 중국으로부터 미 국채를 매입한다. A국은 그 미 국채를 공개 시장에서 매각하고 그 자금으로 IMF 혹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 대한 채무를 처리하거나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 미 국채를 담보로 자금을 차입, 인프라 투자 등으로 돌리기도 한다. A국에는 위안화 표시 채무가 남지만 중국은 IMF와 같은 세세한 제약을 부과하지 않고 또 금리가 저렴해 A국에 있어서는 유익한 거래가 된다. 이러한 거래를 반복하면 중국에는 고액의 신흥국에 대한 채권이 쌓이게 된다. 과잉 융자가 되면 대손 리스크가 발생하지만 중국이 대상으로 하는 신흥국에는 반드시 자원이 있다. 돈을 못 갚으면 자원을 뺏으면 된다.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되네요. 중국 측으로부터 전체의 거래를 통해서 보면 미 국채를 처분해 대신에 금, 리튬, 히토류, 코발트, 철광석, 구리, 알루미늄, 석유, 식량 등의 자원을 확보하는 거래가 된다. 안타깝게도 국가별 대출액, 채권 잔액 등의 데이터는 미국 대학의 추정 기반 데이터가 존재할 정도로 중국 측에서는 신뢰할 만한 통계를 찾기 어렵다. 2025년 11월에 있어서의 중국의 미국채 보유 잔고는 6,826억 달러, 일본, 영국에 이어 3위 보유국이다. 이만한 돈을 갖고 있으면 공개 시장을 통해 한꺼번에 많이 팔면 가격은 폭락하고 대부분의 미 국채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다. 이는 국유재산의 상실을 의미하며 중국 측이 그런 행동을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미중 관계가 더 크게 악화돼 중국이 금융전쟁을 벌이는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곧 중국의 달러 자산을 동결할 것이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미국이 취한 조치가 참고가 된다. 대미투자 5,500억 달러 제2탄은 차세대형 원자로 건설도 검토. 내달 다카이치 총리 방미 염두에 미일 협의. TBS 뉴스 디지털입니다. 2월 19일 관세 인하 협상에서 미일이 합의한 5,500억 달러의 대미투자 제1탄 인공 다이아몬드 등에 이어 제2탄에는 차세대 원자로 건설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대미 투자의 제2탄으로 미국 내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차세대형 원자로를 여러 개 건설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SMR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다음날 다카이시 총리의 방미를 위해 미일에서 협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에도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부과한 관세를 인하하기 위해 5,500억 달러 약 80조엔의 투자를 약속. 어제 제1탄으로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가스 화력발전소 건설, 원유 수출 인프라 정비 등 3가지
리스트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관련 뉴스로 미국 관세 때문에 미국의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된 건 아니고 더 오히려 그 적자가 누적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관세를 그 수입하는 미국 업자가 냈다 그러면은 당연히 금액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수출보다도 수입 금액이 관세가 들어오면은 커지는 거죠. 그것이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보도가 되는데, 관세 정책이 뭐 실패한 것처럼. 그러니까 어, 그 세계은행 그 보고서를 그 트럼프 자문이 분노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그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나요? 앤드류 로마노 야후뉴스 2월 20일, 앞으로 열흘 정도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대통령은 목요일에 말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서 공격 가능한 거리 내에 구축한 항공모함, 군함, 잠수함, 공격기 등으로 구성된 군함을 축적했습니다. 이는 이르면 이번 주말에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는 옵션이 있을 정도로 발전한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수요일에 보도했습니다. 동시에 대통령은 1989년부터 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통치해온 이란에 대해 정권 교체가 일어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목요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평화위원회와 인터뷰에서 의미 있는 거래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나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그들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으며 매우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 가능성이 익숙하게 들린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2025년 6월에 이란의 포도 나탄즈 아스파한 핵시설을 이스라엘과 협력하여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작년만 이란에서 시위가 발생하고 수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폭력적인 진압을 시작했을 때 트럼프는 미군이 잠기고 장전되어 있다며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거듭 선언하며 또 다른 파업을 저울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통령 JD 벤스에 따르면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